남북한 동포 여러분, 남북한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입니다. 대동강TV를 보면 조선이 보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독재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독재 체제의 붕괴에 대한 이론 좀 딱딱했죠. 그리고 동유럽 붕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사례를 이제 루마니아를 우리가 볼 겁니다. 루마니아는 제가 보기에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이죠. 1989년 12월 25일 날 차우세스크 부부가 처형당한 날입니다. 저는 루마니아 사례가 독재 체제 붕괴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의미의 교과서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 민중 봉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독재 체제 붕괴가 왜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또 후유증은 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매우 교과서적인 전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현실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플갱어라는 말 아시죠? 자기의 분신이 또 하나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차우세스크 정권과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이 도플갱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 체제,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루마니아 독재 정권 붕괴 과정이 매우 시사점이 커요. 개인적으로는 루마니아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다면 저는 뭐 북한 인민들 희생은 절대 없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루마니아와 유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루마니아에 대해 차우세스크 정권 붕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약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간표, 시간대별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루마니아 하면 어떠세요? 혹시 트란실바니아 드라큘라 생각나세요? 네, 드라큘라의 고향이죠. 루마니아인들 중에는 뭐 드라큘라 때문에 관광상품 된다, 뭐 싫어하는 분들 계시답니다. 어쨌든 유명한 드라큘라. 그 다음에 코마네치라고 있었어요. 체조의 요정이라고. 80년 전으로 정말 그 아담한 체구의 코마네치, 루마니아의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게 바로 차우세스크 정권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복잡한 표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계 동유럽,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를 어떤 특징으로 진행됐는지 비교를 좀 한 적이 있었죠. 그 루마니아를 보면요, 아래로부터 혁명입니다. 아래로부터. 당연히 주도 세력은 대중이었겠죠. 그럼 혁명이죠, 대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애매해요. 왜냐? 군부가 바로 그 대중들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봉기를 했지만 군부가 결정타를 날리는 이런 모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냐 쿠데타냐 애매한 얘기. 저는 혁명과 쿠데타가 결합된 형태가 아닌가. 당연히 주요 집단도 대중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주요 인물은 이온 일리에스쿠라고, 나중에 이제 차우세스크 아주 며칠 사이에만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국전선의 지도자가 이온 일리에스쿠입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 공산당의 핵심 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온 일리에스쿠를 중심으로 90년에 만들어졌지만, 이 사람이 또 말씀드렸지만 루마니아 공산당의 핵심 간부였기 때문에 이게 또 딜레마가 생겨요. 왜냐? 본인이 몸담고 있는 루마니아 공산당을 철저하게 과거 청산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후유증으로 남습니다. 주요 사건은 티미쇼아라 사태. 티미쇼아라라는 루마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봉기가. 이게 사실은 촉발 요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혁명이 일어나려면 구조적인 경제 위기도 있어야 되고 내적 신념 체계도 약화되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촉발 요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방아쇠가 바로 티미쇼아라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밀레아 국방장관이라는 양반이 자살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우세스크의 명령을 유혈 진압을 거부하고 자살을 해버려요. 권총 자살을. 이게 촉발 요인이 됩니다. 수단은 대중 봉기였습니다. 들고 일어난 거죠. 안타깝게도 폭력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유럽, 소련 체제 붕괴 과정이 벨벳 레볼루션, 아주 부드럽게 유혈 사태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해요. 기간이요 놀랍습니다. 12월 14일 날 첫 티미쇼아라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차우세스크가 처형당한 크리스마스 날 처형당했거든요. 아무리 혁명군이라 하더라도 기독교 문명에서 크리스마스 날 처형을 하고 싶겠어요? 그만큼 급박했다는 얘기입니다. 12월 14일 날 시작돼서 차우세스크 부부가 처형당하는 데까지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차우세스크 부부가 마지막 연설한 차우세스크 마지막 연설이 21일인데 체포된 건 23일이에요. 극적이죠. 언론은 혁명군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아시나요? 유명한 그 미래학자였죠. 이때 이걸 비데오크라시라고 그랬어요. 1989년인데 매스컴이 혁명을 촉발하고 더 확산시키는 기술. 왜냐하면 그 모든 장면이 생중계됩니다. 차우세스크 연설, 시위 장면, 도망가는 장면, 처형되는 장면, 처형된 시신 보여주고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혁명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분쇄하는, 그래서 이걸 비데오크라시라고 할 정도로 이 미디어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요 특징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일지를 볼게요. 자, 1989년 12월 14일 날 동북부 이아시라는 데와 서북부 티미쇼아라 두 군데 동시에 시위가 발생합니다. 언제라고요? 12월 14일입니다. 차우세스크 부부 처형당한 지 11일 전이죠. 근데 이아시에서는 시위가 진압이 됐어요. 시위대 체포됐으니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티미쇼아라입니다. 티미쇼아라. 루마니아에는 헝가리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헝가리랑 인접해 있거든요. 루마니아에 헝가리인들이 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퇴케스 신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반차우세스크 운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비밀 경찰들이 고발을 해서 퇴케스 신부를 법원에서 가족과 함께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려요. 끌어내려고 보안군이 왔겠죠? 그랬더니 헝가리계 주민들이 반대, 이제 막아서요. 못 잡아가게. 나중엔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데 루마니아계 시민들도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치 국면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반차우세스크 시위로 전환되면서 발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구호가 뭐였냐면 차우세스크 타도,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이 좀 슬퍼요. 우리는 빵을 원한다. 우유를 원한다. 난방을 원한다. 경제난 속에서 영하 12도가 되어야 난방을 할수록 허용했거든요. 루마니아 산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1인당 하루에 200g 정도의 식량밖에 배급을 안 할 실정이었어요. 극한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자, 16일 날 이 상황이었어요. 자, 14일 날 시작됐죠, 이제. 12월 17일 날. 이제 17일 날이 왜 중요하냐면 차우세스크가 이란 방문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이란 방문이. 그래서 이제 차우세스크는 이제 티미쇼아라를 유혈 진압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퇴케스 신부를 강제 이주를 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새벽에 이란으로 이제 방문하러 떠납니다. 그 다음에 2인자였던 부인 엘레나 차우세스크에게 전권을 위임을 하고, 이 당시에 엘레나는 부총리였거든요.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차우세스크의 큰 물론 이제 그 독재 체제 붕괴에는 아주 큰 기여를 했지만 본인에겐 패착했죠. 왜냐, 이 엘레나가 인기가 아주 없었어요. 아주 성격도 포악하고 뭐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엘레나가 얼마나 포악했냐면 이 티미쇼아라에서 희생당한 시신들을 불태워서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총살시켜 버립니다. 엘레나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재로 만들어서 뿌려버립니다. 증거를 안 남기려고. 이 엘레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얼마나 엘레나에 대해서 비호감이냐면, 혁명이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그 차우셰스크 때 좋았냐 싫었냐 물어보니까 거의 반반 나와요. 아, 그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회주의를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어쨌든 같이 굶었지만 이 사회주의였으니까, 그런 이제 그때가 나쁘지만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차우셰스크 좀 좋은 점도 있었지, 이런 여론이, 동정 여론이 있는데, 엘레나는 거의 80%가 나쁜 사람이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 엘레나가 이 국정을 대리해서 진압하니까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12월 19일 날 티미쇼아라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때 군부가 진압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때 국방장관이 밀레아라는 분이었는데 발포 명령을 따로 중단시켜요. 쏘지 말라고. 그리고 군부도 진압을 사실상 거부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20일이 됐어요. 티미쇼아라 노동자가 총파업을 합니다. 총파업을 결정을 하고 오페라 하우스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진압군대는 발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위대에 합류해요. 그러면서 시위대의 모태 이제 조직화되는 거죠. 조직들이 이제 시위대가 합류하고 군인들이 합류해서 점점 체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 자, 이제 12월 21일이에요. 21일. 이제 이때는 이제 차우셰스크가 급거 이제 귀국을 한 상태입니다. 10만 명의 시위대가 이제 그 티미쇼아라 오페라 하우스는 이미 시위대가 점령했어요. 시위대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독재 종식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티미쇼아라를 루마니아 최초의 민주도시로 선언합니다. 이러더니 차우셰스쿠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부크레슈티 수도에서 관제 집회를 열어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내가 티미쇼아라 그 폭도들을 진압을 했다. 이거 이제 TV로 생중계됩니다. 제가 아까 비디오 클래식을 했죠. 생중계돼요. 그런데 차우셰스쿠가 연설하기 시작한 몇 분 만에 야유들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차우셰스쿠가 동원한 관제 사람들인데, 그리고 몇 명의 청년들이 튀어나와서 차우셰스쿠를 독재자라고 소리치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차우셰스쿠가 당황하죠. 이제 이게 TV 중계되고, 이게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장면 나와 있어요. 당황하고 막 명령을 내립니다. 야, 해산시켜,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관제 이 집회가 반 차우셰스쿠 시위대로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이때 차우셰스쿠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은 임금과 연금 인상하고 출산 장려금, 뭐 가족수당 지급, 뭐 이런 걸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몇 분 만에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죠. 여기서도 발포가 이루어집니다. 강제해산 명령이 있고 나서 시위대가 이제 다시 대학광장에 집결을 합니다. 뭐 통일광장, 노스트광장, 부크레스트 중심부가 모두 시위대로 꽉 차요. 오후 5시에 첫 발포가 있었고요. 그런데 시위대들이 호텔 등을 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저항을 합니다. 밤 11시에는 이제 탱크까지 동원됩니다. 이 희생자가 급증하죠. 근데 이 주력들이 다 누구냐면은 세쿠리타테라고 하는, 영어로 시큐리티, 보안군이에요. 일종의 보안군. 비밀 경찰이면서 보안군인, 이 악행을 저지르던 모든 독재 체제에는 공안 세력들이 있고, 예를 들면 소련에는 KGB가 있었죠. 히틀러는 SS 친위대가 있었죠.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전체 인원이 한 11,000명 됐는데 완전히 차우셰스크의 특혜를 받으면서 똘똘 뭉친 세력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부는 소극적이죠. 병기군들은. 자, 12월 22일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부크레슈티의 시위는 점차 확산되고
차우세스크가 있는 당중앙위원회까지 행진해서 포위해버립니다. 건물을. 근데 이 당시 말씀드렸지만 밀레아 국방장관은 전군에게 발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차우세스크가 노발대발을 하고 이 밀레아 장군을 질책하고 다시 군대 동원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밀레아 장군은 차우세스크의 명령을 거부하고 권총 자살합니다. 저는 뭐 밀레아 장군이 차우세스크 정권에서 뭐 장군까지 올라갔으면은 많이 뭐 충성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최후는 참다운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차우세스크 정부가 밀레아 장군의 자살을 언론에 흘려요. 발표해버려요. 공식적으로. 반역자가 자살했다 라고. 밀레아 장군의 자살로 군 부대는 완전히 차우세스크 정권에 등을 돌립니다. 일부는 이제 차우세스크에 대해서 암살당했다, 총살당했다라는 설이 퍼져요. 물론 나중에는 자살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차우세스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제 사태 파악을 한 거죠. 그럼 군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정규군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안부 세쿠리타테에게 진압을 지시합니다. 이 세쿠리타테는 완전히 그 차우세스크 충성에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그중 고아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세쿠리타테와 정규군 간에 아주 극렬한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로마니아 이 인민들도, 주민들도, 국민들도 이제 참여하죠. 세쿠리타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우세스크와 엘레나가 헬기편으로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는 장면도 다 찍혀요. 다 찍힙니다. 이랬더니 이제 혁명군이 임시정부로 구국전선을 수립하고 방송군을 장악합니다. 급조된 거예요. 구국전선이. 그리고 이제 이 대표자로 아까 주요 인물이었던 이온 일리에스쿠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루마니아 군부가 직접 모든 군대와 경찰들에게 구국전선에 협력하라고 방송합니다. 이제 차우세스크 정부는 무너진 거죠. 23일 날 헬기 조종사, 아까 이제 헬기 타고 여러 대 헬기가 오라고 했는데 한 대만 왔어요. 다 안 왔어요. 그 당시 밀레아 장군의 후임이었던 스탄쿨레스가 이제 쿨레스쿠 장군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도 하기 싫어했어요. 스탄클레스쿠 그 국방부 장관이 나중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때 두 명의 사형 집행인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는 차우세스쿠, 하나는 혁명군. 그만큼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스탄클레스쿠 국방부 장관은 상황을 알았죠. 그러니까 반차우세스크 편에 쓴 거죠. 자, 헬기를 타고 도망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차우세스크 대통령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자기 도플갱어였던 DPRK, 북한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헬기를 어떻게 북한을 갑니까? 그러니까 헬기 조종사가 야, 지금 대공사격이 있다. 안 그러면 추락당한다. 내려야 된다. 길가에 내려주고 복귀해버려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겨우겨우 얻어 타고 뭐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트리고비슈테라는 산림보호시설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바로 구국전선에 고발해요. 그리고 혁명군이 즉각 출동해서 경호원들을 사살하고 차우세스크 부부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12월 25일 날 바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6만 4천 명의 시민을 살해했다. 국가 경기를 훼손했다.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무력활동을 했다. 공공시설물을 파괴했다. 이런 제목으로 재산 몰수와 사형을 판결합니다. 판결이 재판 오후 1시 20분이었는데요. 처형은 오후 2시 50분에 이루어집니다. 2시간 사이에 재판과 처형이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사실은 특별군사재판이라고 하지만 인권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리 독재자지만 처음부터 살릴 생각이 없었던 거죠. 형식적으로 처형한 거죠. 그냥. 얼마나 이 루마니아 인민들의 분노가 컸냐면 원래 사형수들이 이제 총알을 한 발씩 놓고 또 죽였다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일부는 공포탄을 넣거든요. 일레나 차우세스크와 차우세스크 부부가 맞은 총알이 100여 발이에요. 그냥 자동 소총으로 난살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분노가 컸습니다. 그리고 구국전선이 왜 이렇게 빨리 처형을 했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쿠리타테라는 잔존 세력이 있었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도 차우세스크 부부가 죽은 다음에도 일부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를 바로 처형하고 이걸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우세스크 부부에 대한 지지 이 기반이 완벽하게 무너져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89년 12월 14일 날 촉발된 시위가 이 부부가 처형당하는 데까지 11일 걸렸어요. 재판하고 처형하는 데까지는 2시간 걸렸고요.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독재체제는 겉으로는 아주 견고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론적인 시간에 선호위장이다. 제2사회다. 겉으로는 잘 충성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있다. 이런 게 촉발령이 탁 터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군부까지도. 자기 핵심에 차우세스크가 어차피 운명을 같이 할 세쿠리타테와 일부만 빼놓고는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독재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던 것 같은 거예요. 화산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죠.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지진은 어마어마한 힘의 응력을 발생을 해서 누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닙니다. 화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터질 에너지가 쌓여있다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짧은 약사지만 숨가쁘게 왔죠. 얼마나 이 시위가 급격하게 진단되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재 취재의 교과서라고 루마니아 사태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많은 인민들이 희생당하는 독재 취재 붕괴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 짧은 시간에 무너지되 국민들의 희생이 없는 독재 취재 붕괴 혁명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대한 독재 체제가 붕괴될 때는 그 가지고 있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루마니아 사태 인민 붕괴 과정입니다. 오늘 루마니아 독재 정권 붕괴 도입부를 저와 함께 생각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루마니아의 혁명의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이제 도플갱어라고 말씀드렸죠. 북한과의 유사점까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동강TV 마치겠습니다.